네, 유람선 사고가 난 부다페스트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빠른 물살과 깊은 수심 탓에 좀처럼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담판에 나섰는데 결국 이번에도 결렬됐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수색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가서 또 지휘를 하고 오늘 귀국했거든요. 네. 일단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조치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응은 되게 조금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일단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현장 수습이 좀 빨리 더 같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수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답답함을 강경화 외교장관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에 있어서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래도 수습 과정에 있어서의 그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현장 총책임자로 갔다라는 것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세월호 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사체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잠수부들이 투입이 되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현장 책임자로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갔다는 데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조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청와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먼 반대쪽에 헝가리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 예. 그다음 최대한 외교적인 협의를 한다는 거. 이거 외에는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중에 대한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 지형적인 정보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바가 너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 나라의 정책이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특이한 사정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력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가피한 현실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수중, 즉 물속에 있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 예. 세월호 때보다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때 당시 유속이 7노트에서 8노트, 심지어는 9노트까지 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속으로 따지면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 그러면요. 마라톤 선수가 세계 기록을 보유한 마라톤 선수가 2시간 7분대 정도인데 이 사람이 전력으로 달리는 속도가 같아요.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홍수 때 물이 급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같습니다. 예. 이런 속도이기 때문에 세월호 때보다 더 유속이 심하다 그러면은 앞을 시계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중에 대한 어떤 지형적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구조 실종자 수색 이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야죠. 네. 좀 주말이 지나고 나면 수위도 좀 낮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때 좀 본격적으로 수색을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날씨가 호전되고 나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이런 탐색 팀들도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수색을 하게 네. 되겠죠. 우리 정부가 좀 어느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힘을 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한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실종자 수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경화 장관은 망을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헝가리 정부 쪽에서는 뭐 구조물 설치하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말 실종자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그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협조, 외교적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국내 정치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되려면 아무래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걸 하자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고 보세요? 일단 2시에 만났기 때문에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결렬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물밑에서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정상화에 관련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세부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유감 표명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추경 관련해서도 분리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의문 문구에 있어서는 명분은 드러내되 이제 실질적인 조정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분을 조금 나타내는 그런 문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합의가 어려웠다고 보시나요? 두 가지죠. 처음에는 이제 합의문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의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문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인데 특히 이제 보면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현 정국에 대해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사과는 좀 그렇지 않느냐, 유감 표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분인데 야당 쪽 한국당 입장에서는 합의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합의를 해야 된다와 합의를 노력한다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당과의 어떤 소위 말해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문화 시키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사과, 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표현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 대한 공격적 자세,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사과했기 때문에. 결국 당신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당신네들이 인정했으니까 우리의 투쟁이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건 향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사과라는 표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발 더 양보되는 좀 희석된 그런 표현으로 유감 표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적으로 저는 뭐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요. 예. 지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맥주 회담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인데,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야 원내 대표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원색적인 얘기가 좀 나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원색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자극적인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향후에 더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절충을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점을 쳐본다 그러면은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사과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 반면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부분들로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이제 점을 쳐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극적인 표현은 오늘 없기는 했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 끝나고 이제 잠깐 기자들이랑 브리핑하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이제 나는 연락 안 하기로 했다. 합의할 내용 나오면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대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지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모든 원내대표의 그런 표현에서 좀 보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지치죠. 왜냐 그러면 또 결이 굉장히 고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개인의 품성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교에서 톱단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원내대표 선에서 과감하게 결정하면 좀 좋을 텐데, 이 여당이라는 그 중앙권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추경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이 부분들이 여당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인영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끓어오르는 부하는 있고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표현도 썼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충분히 많이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 양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쪽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양쪽 다 그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풀어지려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 조금 결단을 내리는 그런 정도의 그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런 예. 조금 양보하는 쪽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께서 점쳐졌던 부분은 사과 표현 수용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한다. 네. 이 정도까지는 서로 합의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변호사께서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좀 서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과 표현을 하는 대신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추경안을 분리 추경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저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분리 추경하자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또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분리 추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호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줄 수 없다는 점에서도 볼 때 예. 어쨌든 사과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분리 추경이 아닌 추경안 전체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해서 야당과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한 문구의 그런 표현의 차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면 제가 진짜로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큰 그림은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큰 그림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바라봤을 때 국민들이 우리의 이 합의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노력한다라고 그냥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야 공이 이 전국 경색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오랫동안은 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공이 이제 양쪽에 다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조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형법상이라든가 형사 정책상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이 법관의 양형 판단 기준에 크게 좌우하는 부분인데 개전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반성하고 있느냐, 뉘우치고 있느냐,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권을 이게 대입하다 보면은 이게 명분과 실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또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개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 꼭 들어맞는 그런 이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 표명보다는 사과라는 부분으로 크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이 한국당 입장으로서도 여기 민생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불리한 추경 예산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그 추경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 이 부분과 관련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물밑 협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쪽 다 공의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당 입장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언론들이라든가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한국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16일에 연속적으로 그렇게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14일 날에 중소기업인 발기대회에 가서 그런 이야기했죠. 지금 총체적인 안정세를 가지고 있다. 성과가 지금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것이 체감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 5월 16일 날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해서 40% 이상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체에서 정부에서는 40대 초반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럼 40% 초반을 유지해야 되는 그 명분이 뭐냐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재정 확대를 크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과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야당 입장에서 제기한 상태에서 추경을 합의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경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함께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한국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제 민생 투쟁 대장정 마치고 이제 경제,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조금
뭐 어찌 보면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좀 더 분리 추경에 대한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분리 추경을 요구를 하고 있죠. 뭐 산불에 관련된 그 재해 관련된 추경은 뭐 찬성을 하지만 예. 선심성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 정부 자체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양보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도 아마 그 이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추경과 관련된 것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열린 다음에 또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또 통과되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 지금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두 번의 추경들이 전부 다 40일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관련된 논의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걸릴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여당에서는 6월 중순을 목표로 이제 한다는 건데 그렇죠. 6월 중순 목표도 사실상 6월 3일 내일 정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 가정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추경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전문적인 돈에 대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최소한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보름 정도가 걸리는데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추경에 대한 합의를 하겠다라고 여야가 공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2주 정도 이상은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상화되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더 걸린다는 걸린다고 말씀이시죠? 했죠. 그것도 뭐 최소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길이 네, 그렇죠.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파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도마 위에 올라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정의용 정책위 의장의 이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또 이제 골든타임은 3분이다와 관련된 발언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일반 당원이나 일반 그 무보직의 그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더라도 되게 심각한 얘기일 텐데 정책위의장과 각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이 물론 그 현 정부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비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저 발언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싶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조치를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그 발언을 예. 이게 빠른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그 반박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기에 근데 발언이나 이런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저 발언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못된 발언이죠. 뭐냐 그러면은 뭐 민경욱 대변인이나 뭐 다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입니다. 뭐 정치인 메시지 자체는 막말이냐 막말이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가 그게 메시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게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것이 뭐냐면 국민적 재해적 상황.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3분이다. 저 의미 자체는 뭐 세월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등등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됐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인의 막말에 대한 기준은요. 정치를 내뱉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비판이 많으면 막말이 되는 것이고 비판이 적으면 막말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산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발언 수위가 좀 잘못됐다 보니까 급하게 그렇죠. 또 삭제한 일도 있었거든요. 네. 계속되게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종의 쇼윈도의 지금 그런 형태가 많다. 또 그리고 옛날에 그 과거의 사건들을 연상시켜 봤을 때 굳이 뭐 지금이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민 대변인 같은 경우에 야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의 입장이죠. 야당에 대한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파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조금 이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네. 네.
교수님이었으면 표현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일단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 점 흐트럼 없이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제 거기에 힘을 모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계속되는 이런 발언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거기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한 번을 실수를 해도 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지금 동일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글을 올릴 때 본인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좀 조심성이 있게 좀 올리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진보 보수 각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들이다 보니까 같이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많은 분들 벌써부터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저는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물론 유시민 이사장의 이제 과거 전력이라든가 또 현 정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홍준표 전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아젠다가 문제가 아닌 것이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재미는 있지만 실효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재미는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징성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야권의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이 야권 지도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대권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전국 방향이라든가 좀 아날로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중한 모습이 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의 이미지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예. 유튜브라는 좀 가벼운 소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미를 흥미적인 부분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보기에는 본인이 가져왔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와 같이 시너지가 돼서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즉 손해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나 반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원래의 진보 보수에 대한 특성 자체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네.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 반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보의 소위 사이다 같은 얘기 이런 걸로 통해서 진보 진영의 상당한 상징성으로 가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된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왜 굳이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벼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가벼운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에서 흥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너지가 되지 않죠. 반대적 행보로 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에 이 그 토론회가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참 이게 토론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반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지가 않으면 초반에 토론이 아마 중단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기싸움은 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 정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관련된 그 장점들을 지금 여러 가지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예.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예. 논리적 주장과 감정적 반박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좀 짚어보고 싶은데 윤리위원회 열어서 이제 하태경 의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 논의하기로 했는데 네. 또 이제 혁신위원장 관련돼서 지금 또 아직 물밑에 가라앉아 있긴 합니다만 손학규 대표가 과연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올 것인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첫째는요, 손학규 대표가 외부에서 혁신위원장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삼지대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는 한은 섭외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하태경 의원을 징계위원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물론 잘못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당내에 대한 균열, 갈등 그 상황을 더욱더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균열에 대한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대성적 결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한다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원내대표 성격 자체가 선출 성격 자체가 여기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손학규 대표의 탄핵입니다. 그 성격 그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철학과 가치의 실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빈곤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적 결단을 통해서도 뭐 후배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조언을 그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빨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